혹시 도반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도만도 아니고, 본반도 아니고, 보반.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내 경험상으로는 그게 바로 도난 방지라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 그것도 나의 잊지 못할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 갑자기 그때의 일이 떠오르네. 그때가 언제였더라? 캐시도 벌써 가물가물하네. 대학 졸업하고 한참 밤함하던 그때, 한 섬에서 4년 전쯤이었지. 내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직하고, 다른 놈은 결혼까지 해버리는데 나는 뭐, 니벨 구석이라곤 반구석뿐이었어. 내일은 어떻게 살지 모를 정도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지. 그 시절이 참 힘들었어. 요즘 취업 전선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가 그때 내게 했던 말이 떠오르네.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빠른 놈은 벌써 결혼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 그럼 너는 뭐 하냐?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 그 말에 나는 얼버무리기만 했지.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지면서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는 좀 나눠서 세상 좀 보고 고생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어.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 고생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너무 묵직하게 다가왔어. 난 도대체 고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어. 아버지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의 직감은 그 모든 게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 그때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다. 전화를 건 성대는 남해에서 어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삼촌이었어. 이제 너 삼촌 집으로 가서 일해라. 그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 삼촌이라면, 내가 일할 곳이 어선 사업이라면 그곳은 분명히 나에게 맞지 않는 곳이었어. 나는 바로 협상을 시도했지. 그럼 그냥 공장에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 하셨어. 그럴 생각 없다. 짐이나 싸라. 그 말이 끝나자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어.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고 나는 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아무리 억지로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려 했지만 결국엔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 봉고산자나 돌아다녀 나오는 소리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돌고 돌며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결국 짐을 꾸려서 삼촌이 있는 남해로 떠나기로 결심했어. 그날 아버지와 나는 차를 타고 아침 일찍 남해로 향했어. 차에 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다녀왔지. 목욕탕에서 내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건 아버지가 주는 기운 때문이었어. 그때부터 내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마음속에 숨겨진 뭔가 끔찍한 계획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그날 아침 차는 남해로 향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유독 짙었어. 안개는 차창 밖을 감싸고 뭔가 다른 진우를 느끼게 했어. 그리고 그때 군대 시절의 일이 떠올라서 담장이 나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지. 눈을 감아봐. 뭐가 보이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담장이 이렇게 말했어. 그게 바로 너리 남은 군생활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때 나는 조금씩 내 눈을 감고 싶어졌어. 내 인생도 마치 안개 속처럼 점점 더 흐릿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느낌이었어. 그때 차가 멈추었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차 안에서 갑자기 멍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내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알던 나네가 아니었어.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 내가 내린 곳은 나네가 아니라 어디선가 낯선 탄폐한 마을이었어. 그 마을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 그때 나는 내가 실수로 이곳에 온 게 아닌가 싶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 주변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무언가가 내 뒤를 쫓고 있는 것만 같았어. 머리카락이 서고 숨이 막힐 정도로 불안한 기운이 나를 감쌌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는 점점 더 이곳이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내 뒤에서 도만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어. 마치 무언가나 내 삶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 그때부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 나무들이 굳게 숨지려서 나를 지켜보는 듯했고 공기마저 무겁고 찐득찐득했어. 내가 그런 곳에 갇힌 순간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모든 게 꿈처럼 흐릿해졌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 불안한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더 이상 그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때 나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것은 인간의 발소리가 아니었어. 너무나도 귓가에 맴도는 발소리.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도만이 뭔지, 왜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어. 그 순간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도반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나는 점점 더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럴수록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나는 그 소리가 멀어지기를 바랐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천하는 어두운 밤,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나머지는 말없이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켜셨고 그 순간 이 박사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일어나라. 그 가사처럼 내 마음도 일어나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럴 용기는 나에게 없었다.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일 것이다. 도망가도 결국 다시 되돌아오는 그 현실을 알기에 나는 그저 착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길은 점점 더 짙어지고 차는 난의 대교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 순간 나는 노비콘단을 건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듯한 느낌이었다. 차는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갔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난의 대교를 건너면서 나는 어느새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내 머릿속에서는 군대 시절이 떠올랐다. 눈 감아봐. 뭐가 보이냐? 고참이 했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한 나에게 고참은 이렇게 말했다. 그게 내 군 생활이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군대에서의 그 고된 시간들이 다시 떠오른다. 군대에서 떠난 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위에 놓인 것 같다. 차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나머지는 말없이 운전하고 나는 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곳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그 의문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는 어느새 나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나네로 가는 길, 그 길은 내가 처음으로 떠나야 할 길이었고 그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인생이 새로운 챕터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때 마음속에서는 이 길이 진짜 내가 원한 길인지 의문이 들었다. 차가 멈췄고 내리는 순간 나는 이상한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 입고 있던 청바지가 아니라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주변은 너무나도 낯설었고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도는 생선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생선들이 바닥에서 펄떡펄떡 움직이며 살아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게 내가 올 곳인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도망쳐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다. 그때 삼촌이 다가와 나를 붙잡았다. 너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 도망칠 수 없다고 삼촌은 나를 끌고 가며 말해했다. 그 말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고 나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그 느낌은 내 안에서 점점 더 확실해졌다. 삼촌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배를 타야 한다. 이대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그 말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작.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 답은 무엇인지 아직도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군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고창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지키 골라라.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그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군대에서의 시간들이 떠오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른 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도도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섬뜩했다. 마치 죽을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 소리는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뒤돌아보았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뒤에서 다가오는 그 발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나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반복하며 점점 더 조급해졌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도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마치 나를 노리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꼈다. 보험 소리가 바람 위로 울려 퍼졌다. 배가 하나씩 들어오고 그 배는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선단의 끝자락을 넘나들었다. 선촌의 선단, 그 배들이 달아오며 그 뒷발은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경보처럼 휘날렸다. 하얀 천으로 덮인 모가, 그 모발은 졸음이 바람 위에 내려지면서 마치 수면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끔찍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 모발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나는 그들 모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흰 손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순간 들끔찍한 장면이 드러났다. 서버와는 밑사체가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 죽어가던 이의 모습으로 무언가 다른 존재가 이 몸을 통해 세상에 다가오는 것 같다. 얼굴을 떠올리면 그때까지의 공포가 머리끝까지 전해졌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피부와 빳빳한 머리카락이 어두운 바다와 섞여 보였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경기를 넘어서는 존재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 죽음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 입사체는 마치 내게 손을 내밀라는 듯이 느껴졌고, 그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마구 뒤엉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멀리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 사람들은 들듬직한 광경에 일제히 소리를 질렀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공포에 휘말렸다. 그때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무관을 덮었던 전이 다시 덮여지기 전까지 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지 못할 수 없었다. 삼촌은 천천히 그 무관을 덮고 나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처음 봤을 때 그 죽은 자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 정말로 뭔가 다른 숨이 있었던 것 같다. 삼촌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죽음을 마주한 그 자리에서 나는 그저 공포에 빠져 있었다. 경찰과 희한 경찰이 도착하고 죽은 자의 가족들이 하나씩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사람들 같았다. 그 슬픔이 점점 더 커지며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 소리가 바다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가족들의 통곡은 마치 천상의 울음소리처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들 옆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눈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귀에는 그들의 소리와 더불어 하나의 다른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에서 나오는 기이한 소리였다. 마치 뒤 일부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닌 그 어떤 것을 넘어서서 자연과 생명이 기엉킨 듯한 이상한 소리였다. 그 소리에 점심에 이를 뻔한 나는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려는 그를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물속에서 나를 끌어당기려는 손처럼 느껴졌다.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것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삼촌이 내게 다가와서 집에 가 있어 라고 말하며 나를 집으로 보냈다. 나는 그 말에 답할 수 없었고 오심토 삼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그 통곡 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나의 귀를 떠나지 않았고 그 소리가 점점 더 짙은 곳에서 울려 퍼지듯 내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순모가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그날의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비린내와 바닷물에 찢어진 몸을 씻어내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내 몸은 피로에 쌓여 있었고 그날의 공포를 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무엇인가 나를 잡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생존 신고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었다. 그 신고는 내가 겪은 일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내가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삼촌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래도 건진 게 다행이지 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삼촌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떠돌고 있었다. 그 불안은 그가 겪었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삼촌은 내게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이삿제, 그거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었어. 뭔가가 그 사람을 끌어들였어.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 뭔가 다른 존재가 그를 끌어들였고 그 존재는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삼촌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떨림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이산이 무엇인가 미지의 존재가 기입된 사건이었다.
사람 1번 더 두었으면 위리가 있어야지. 삼촌이 말했다. 1번 더 따라가게 해달라고 해도 해가 튀어졌다니 마. 그때 그들 줄 알았겠나. 그러니까 숨어도 혀를 찌찌하게 하시다니. 아유, 사람 사는 일에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당신도 매번 나나지만 조심하세요. 삼촌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그 말에 곡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나에게 익숙한 생활은 편안했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전혀 달랐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때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이런 일에 손을 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삼촌과 순모의 대려와 시샘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탁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졌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도드나 업한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나는 간절히 말했다. 내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믿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내가 도방해볼래? 삼촌이 물었다. 그게 뭔데요? 조철 지난 배들, 사장 선 못 나가는 배들. 밤 되면 들어오는 배들. 저쪽 저 산이 있는 배들이 위험해. 도둑 새끼들이 올라와서 부품도 떼가고 그물도 가져가고 더러운 술을 둔단 말이다. 삼촌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정리해 보았다. 그 배들이 도둑들의 손에 의해 물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그 배들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삼촌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은 나를 의심할 여지 없이 믿게 만들었다. 그건 막으려고 대놓은 배 여러 개 갖고 사람을 올리기도 해 경비 개념으로 시키는 거야. 그게 도리다. 배를 지키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게 안다. 대신에. 그렇게 말고 기어라. 삼촌은 신중하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그거 할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배 안 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선다 아니죠?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그의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이 잘 끝난다면 나는 삼촌과 순모에게 더 많은 보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일이 정말 안전한 일일까? 삼촌의 말처럼 그 배가 정말 위험하지 않다면 내일 그렇게 많은 정비가 필요한 걸까? 그 이싸한 아저씨께 죄송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 기회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일을 시작한 순간 나는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내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탐험했다. 내가 마주한 이 새로운 삶에 대해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을 따라 도드로 갔다. 내가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낡고 오래된 창고였다. 그곳에는 다양한 배들이 전박이 있었고 그 배들은 모두 거친 바다를 항해해온 듯 낡고 성처투성이었다. 내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그 배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곳에서의 첫날, 나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끼며 일을 시작했다. 잘하고 있지? 삼촌이 뒤에서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내일 올라타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곳은 여전히 어둡고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때를 지키는 일이 내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위험하지 않다면
왜 이렇게 많은 경비가 필요할까요? 나는 속으로 물었다. 그 질문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무척이나 차갑고 침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의 얼굴은 차가운 바람에 비친 듯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배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배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남자가 물었다. 그럼요, 물론입니다.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나를 지켜본 후 큰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배가 정말 안전할까요? 그의 말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로 위험한 것일까? 그 배가 진짜로 위험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걸까? 내게 주어진 임무는 과연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저녁이 되어 나는 도도에서 배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때 내 안에서 갑자기 느껴진 예감이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내 직감이 나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 배에는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밤, 나는 그 배에 올라탔다. 내가 떠나기 전에 느꼈던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짙어졌고, 나는 그 배가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박씨 아저씨와 나는 작은 배에 올랐다. 선회기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그때 배의 움직임은 평온했지만 내 마음은 한껏 불안했다. 밤의 바다는 아무리 조용해 보여도 그 속에 잠재된 위험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별다른 경고 없이 일을 시작했다. 그는 그물이 바다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바다의 물결은 점점 더 거세지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만 그런 걸까? 아니면 모든 이들이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박씨 아저씨는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그물의 끝을 풀며 조용히 말했다. 그물만 잘 다루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심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르며 바다에 떠있는 그물 위에서 골리 기다렸다. 잠시 후 그물이 어떤 대상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바다 속에서 차가운 손길이 내 손목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쳤지만 박씨 아저씨는 여전히 침착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괜찮다. 그냥 바다 속의 물고기들이 뭔가를 잡고 있을 뿐이다. 박씨 아저씨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바다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같다.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배가 흔들릴 때마다 그 손길이 내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배가 조금 더 나아가자 우리는 해안에 도달했다. 그런데 해안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기이한 기운을 느꼈다. 그곳은 마치 어떤 것이 숨어있는 듯한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한 곳이었다. 바람은 차갑고 바다의 물결은 더욱 더 거칠어졌다. 박씨 아저씨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배를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이곳은 조심해야 한다.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기밀들이 있다. 그 기밀을 알고 싶다면 바다와 마주해야 한다. 박씨 아저씨의 말에 나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다가 나를 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 물결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바다의 깊은 곳에 숨겨진 기밀들은 무엇일까? 나는 그 기밀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배 위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바람은 마치 사람이 내 몸을 밀어내려는 듯 강하게 불어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뭉치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나 서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물이 찌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몸을 떨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믿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냐, 이제는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다시 아저씨, 저기 뭐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씨 아저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어 바다를 비추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며 무엇인가를 드러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 빛이 닿자 그 물결 속에서 무엇인가가 급격하게 솟구쳤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물속에서 나온 괴물 같은 존재였다. 그 존재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며 마치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괴물은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서 나다다. 바다의 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 깊게 새겨졌다.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다의 주인처럼 혹은 그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가 나를 두르고 있는 듯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며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지만 그 단단은 오히려 내 피부를 튀우는 듯했다.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깨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밀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다. 박씨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야. 박씨 아저씨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그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건가요?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아저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면 그들의 세계에 영원히 갇힐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을 이길 방법도 있다. 아저씨는 손을 내밀어 내 어깨를 톡톡 쳤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벗어나려면 그들의 규칙을 알아야 그 규칙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바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마음은 더 이상 차분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얽히며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 남자는 왜 나를 부른 것일까? 내가 이 바다에 끌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박씨 아저씨의 말을 듣고 보니 나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언제 나타날까요? 나는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박씨 아저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바다에서의 삶은 언제나 그런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대가는 치르게 돼.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맞설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점점 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어졌다. 바다의 저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왜 나를 부르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박씨 아저씨는 내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불안한 지색이 떠올랐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그들의 실기에 대한 규칙을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그 규칙이 무엇인지,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갑자기 밭판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엇인가나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묘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밭판에 비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손때였고 그 모습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다가. 밭씨 아저씨, 나는 소리쳤다. 저기 뭔가 있어요. 밭씨 아저씨는 나를 밀치며 급히 밭판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리 뒤를 따르며 함께 밭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남자가 있었다. 아니, 그 사람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바다에서 나온 괴물처럼 물결 속에서 손짓을 드러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입은 열려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소리가 아니라 바다의 깊은 물림이었다. 마치 그가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처럼 보였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가야 한다. 그 남자는 말없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다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밭씨 아저씨는 내 뒤에서 급히 나를 끌어당겼다. 서두르지 마. 그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규칙을 찾아야 하.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야. 어두운 배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다. 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불안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몸이 떨리면서도 나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서 나타난 아저씨의 모습은 점점 더 이상해 보였고 그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느껴졌다. 그때 다시 한번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음산한 소리였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다, 아니,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문득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말고 잠을 자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어떤 반학적인 느낌이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보였던 순머리의 형상이 다시 떠오르며 내 뇌는 혼란스러웠다. 아저씨는 분명히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게 뭐였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저씨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배가 갑자기 흔들리며 나는 발을 헛디뎌 벽에 부딪혔다. 여기 뭐가 있나?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배의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불빛을 찾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무엇도 볼 수 없었다. 내 눈앞에 어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배 안에서 누군가나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머릿속에서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일지 상상하며 다시 한번 공포를 느꼈다. 갑자기 어두운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런데 그때 그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 존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괴물 같았다. 날카로운 눈빛과 이상하게 왜곡된 얼굴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존재는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다가왔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소퇴했지만 그 존재는 나를 따라 계속해서 다가왔다. 너는 이제 도망칠 수 없어. 그 존재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날카로우면서도 음산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내게 점점 더 가까워지며 나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나의 귀에 속삭였다. 너를 끝내기 전에 너의 기밀을 알고 싶다. 내 마음속에서 그 존재의 말에 대한 두려움이 끓어오르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발, 제발. 나를 놔줘.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다. 그러나 그 존재는 내 말을 들은 듯하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내 머리 뒤로 손을 뻗으며 나를 움켜잡았다.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가 내 몸을 통제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존재는 점점 더 세게 나를 붙잡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떼어낼 수 없었다. 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대가 흔들리며 나는 그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내가 있던 곳은 여전히 어두운 데 아니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사라지고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빠르게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대복도를 따라다녀 아저씨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뒤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무서운 기분에 몸을 움츠리며 그 소리의 출처를 찾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의 숨소리마저 들리기 시작했다. 저기,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며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돌아섰을 때 그것은 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너는 이제 끝이다. 그 존재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 내가 다시 한번 흔들리며 나는 다시 발에 섰디뎌 그 존재에게 붙잡았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 존재는 점점 더 세게 나를 붙잡고 있었고 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다시 한번 배가 흔들리며 그 존재가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그 존재의 손길에서 벗어나 뒤돌아보며 보았다.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라졌다. 내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제서야 내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아저씨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내가 믿고 있던 현실은 이제 깨지고 그 무엇도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곳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두운 바닷속에서 바람이 점점 더 강하게 불어왔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다. 아저씨가 말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아저씨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무겁게 들렸고 그걸 따라가려는 내 발걸음은 마치 달을 세상에 발을 디딘 것처럼 힘이 빠졌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아저씨, 제발 멈추세요.
나는 힘겹게 말을 걸었다. 그때 아저씨는 잠시 멈추더니 뒤돌아보며 나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청백하고 눈빛은 마치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어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차가웠다. 왜 그래, 찬이라, 아저씨는 내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따스함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리적인 듯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것처럼 들렸다.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저씨, 그만 돌아가세요. 나는 다시 한번 크게 미쳤다. 그러나 아저씨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의 뒤를 쫓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느새 바다 근처에 다다랐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지만 그곳에 서 있는 아저씨는 마치 뭔가를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웠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바다의 파도는 무시무시하게 일렁였다. 하늘도 어두워지고 그 위로 지나가는 구름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저기 보이지 않아, 아저씨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가리켰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눈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뭐가 보인다고요? 나는 그의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저씨의 손끝에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다. 그의 손이 떨리고 그것이 마치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저씨가 다시 한번 내게 말했다. 저걸 봐야, 내가 봐야 해.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시선이 아저씨가 가리키는 곳에 집중되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였지만 점차 그 형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형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얼굴은 이상하게도 왜곡되어 있었다.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것 같다. 저게 뭐죠? 나는 거의 속상이듯 물었다. 그 순간 그 형체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와 함께 나는 강한 기운을 느꼈다. 그 기운은 차갑고 무겁고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기운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선이라, 이제 그만 가자. 아저씨가 나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아저씨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멈췄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그 형체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 형체는 이제 나를 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내 영혼을 읽으려는 듯 깊고 무서운 눈빛이었다. 저건 뭐죠? 나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다. 점점 더 그 형체의 존재가 내 주위를 압도하며 그 기운은 내 몸을 조여오는 듯했다. 아저씨, 나는 다시 한번 외쳤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내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의 손끝은 마치 그 형체와 이어지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힘껏 끌어당기려 했지만 그의 손은 내 손을 놓았다. 그 순간 나는 아저씨가 내 손을 놓은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는 그 형체와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이곳은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장소야. 아저씨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기계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 형체는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괴물처럼 보였다. 다시 아저씨는 귀신이라 부르는 그 존재와 대면하기 위해 더 깊숙이 배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그 소리마저 어두운 바다 속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들렸다. 나도 모르게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기운이 있었고 그 기운은 내 전심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다시 아저씨가 사라지자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주위는 전망에 휩싸였고 바람 소리만이 들대답처럼 귓가에 울렸다. 그때 갑자기 아저씨의 기명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그 소리는 내가 전에 들었던 것과는 달랐다. 봄토에 질린 목소리가 끊어지듯 기명으로 변해 있었다. 귀신, 귀신 아니야. 살려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아저씨가 내게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소리가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단숨이 몸을 돌리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바다의 흐름이 내 발목을 잡고 내게 떠날 수 없게 만든 것 같다. 내 앞에 있던 배는 여전히 어두운 밤바다를 떠돌고 있었고 그 배의 조타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손은 여전히 팔딱팔딱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손은 나를 부르는 듯이 날 가만히 두지 않으려 했다. 박씨 아저씨, 나는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창문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서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눈빛은 나를 쏘아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 눈빛을 끌려 나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가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손을 쫓아갔다. 그러나 그 손은 점점 더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손목이 꺾이더니 팔꿈치가 뒤로 굽는 듯한 형태로 돌아가며 손가락들이 길어졌다. 그 손끝에서 하얗게 빛나는 물체가 나타나더니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전에 몸을 돌려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내 다리는 마치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귀신. 아니야. 나는 정신을 차리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 물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빛은 내 눈을 마비시킬 정도로 환하게 빛났다. 갑자기 그 물체가 내 손끝에 닿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렸었다. 내 손끝에서 점점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더니 내 전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때 내 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박씨 아저씨였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산이라, 괜찮니? 나는 그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저씨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가 보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나는 그곳에 있던 것을 확인했다. 배의 끝자락에 그 조타실 창문에서 나오는 하얀 손이 나를 향해 다시 한번 팔딱팔딱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끝에 손톱이 질게 자라며 손바닥이 이상하게 찢어져 있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향해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강력한 손짓을 하고 있었다.
이젠 다 끝났어. 나는 중얼거리며 조용히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손이 점점 더 커지고 나의 시야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손끝에서 나온 기운이 내 온몸을 집어삼키려는 듯이 밀려왔다. 그 순간 마치 아저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삼이라, 도망쳐. 아저씨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대의 끝으로 나가려 했으나 그의 몸도 이미 그 손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다. 나는 아무리 소리쳐도 그에게 도망할 수 없었다. 그 손은 너무 강력했다. 내가 손을 잡고 있을 때처럼 이제는 아저씨가 그 손의 순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다. 삼촌은 잠시 만에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했다. 삼이라, 그 사람은 바다에서 죽었어. 그날 배 사고를 당하고 말이야. 그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았겠지. 그렇지만 못념은 바꿀 수 없어서 삼촌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은 원래 바다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배를 탈 일이 없었지.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고생하다 보니 결국 배를 타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사고가 일어났어. 그 사고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지. 삼촌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그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배가 뒤집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출되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몸이 떠오르지 않았어. 결국 해경관 경찰은 모든 힘을 다해 그를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 바다는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을 내주지 않았거든. 삼촌은 다시 한번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다. 결국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그 사람의 시체가 다른 배에 걸려서 올라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객단이었거든. 그 모습을 본 대선자는 그 자리에서 기겁을 했어. 그래서 급히 연락을 해서 휘경에 알렸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 백발의 남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볼 사람일까? 내가 그 배에서 본 하얀 손,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때 삼촌은 나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삼이라, 너 그 사람을 봤지? 나는 삼촌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꽉 물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 백발의 남자와 연결된 그 존재가 내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뛰었고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삼촌은 내 반응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다진 원한이 여전히 그 바다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 너는 그저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들은 나는 다시 한번 그 배에서 느꼈던 차가운 짐과 하얀 손을 떠올리며 그 존재가 아직 나를 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 백발의 남자는 나와 박씨 아저씨에게 무슨 이유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그 원한을 풀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은 아닐까? 삼이라, 선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한 건 다 사실이야. 그 사람은 운명에 의해 죽었고 그 죽음이 그를 다시 부른 거야. 그러나 너는 그저 조심하면 돼. 그 사람과의 만남은 단지 우연이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만화 속에서 흘러나온 짐과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그 배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배에서 일어난 사고와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든 것이 의문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나는 그 배에서의 기억이 점점 더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날의 공포가 다시 내 마음속을 휘감기 시작했다.
도저히 그날의 그 하얀 손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손은, 그 얼굴은, 그 존재는 나를 계속해서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그 배에서 본 것을 다시 떠올리며 그 하얀 손이 내게 다가오는 장면을 계속해서 상상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느껴졌던 차가운 기운은 내 마음을 짓누르며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먼 곳에서 순이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바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내 귀에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다. 산이라, 조신의 삼촌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내 앞에 있던 창문 너머로 하얀 손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며 내게 다가왔다. 우리가 그를 수차라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말하지 못한 기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어딘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말끝을 삼키며 내 시선을 피했다. 배에서 염을 쓰다가 결국 염연 떠난 사람들. 그걸 보고 내가 너를 대에 올리겠다고 어떻게 생각했겠나. 우린 모두 어딘가에 쫓기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가 내 시선을 피하며 말을 멈추던 순간 어둠이 깔린 배경 속에서 거친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조탈실에서 박씨가 손짓하며 널 부르던다. 넌 정말 기억 안 나나? 분명히 널 향해 오라고 했었잖아.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 그의 눈이 초점이 없었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어. 그 순간 나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조타실에서 박씨가 나를 부르던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다. 분명 그는 손짓하며 나를 불렀지만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손짓만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두려움의 언어부터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날 조타실에 있던 박씨는 이미 사라졌어야 했다. 그는 대를 떠난 지 오래였는데 그날 나는 분명히 조타실에 나타났던 것이다. 근데 왜 여름밤에 춥다고 했겠나.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더 이상한 말을 이어갔다. 바다에 빠지면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때문이라지만 그건 그저 핑계였어. 그 추위는 물리적인 게 아니었지. 그건 영혼을 갉아먹는 공포였다. 우리 대에는 뭔가가 있었어. 비숨인지 안면인지 모르겠지만 그 존재는 눈앞에서 사람을 데려가고도 모자라 나머지 사람들까지 미쳐하게 만들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숨이 막힐 것 같다. 배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다. 물속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 갑자기 꺼지던 조명, 그리고 며칠 동안 사라졌던 사람들. 이 모든 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엔 모두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어갔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동연히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려 있었고 삼촌 전화 좀 바꿔달라 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나는 이유도 묻지 못한 채 삼촌에게 전화를 넘겼다. 삼촌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목소리가 떨리며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삼촌인,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엄마는 삼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찬일이 바꿔줘.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지이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삼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나에게 전화를 넘겼다. 삼이라,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와.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텀소리 엄마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엔 아버지가 했던 당부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전에 이런 말을 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밤길을 걸을 땐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서늘한 바람이 내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받았다. 상이다. 어서 집으로 와라. 아무리 늦어도 무조건 와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그는 항상 차분하고 냉철한 분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물어볼 수도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저 몸이 얼어붙은 채로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박씨 아저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렀다. 어쩌면 이번 일이 아저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랐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저씨는 날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얼굴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잘 지낸다? 별일 없었지? 아저씨는 평소와 같은 말투였지만 방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문득 방 흠부선에 놓인 의자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천장을 올려다봐도 물이 셀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는데 물방울은 계속해서 의자를 적시고 있었다. 아저씨, 여긴 왜 이렇게 습기가 많아요?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뒤편 창문에 기친 모습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창문에 기친 건 박씨 아저씨 혼자가 아니었다. 창문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기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아저씨의 어깨를 움켜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기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서서히 일그러져 갔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다. 박씨 아저씨와의 마지막 대화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날 병원에서 그는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튀골하고 어두운 얼굴이었다. 내가 그날 이후로 별일 없으셨죠?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내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며 이따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밤에만 보인다.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지금 오후 6시 40분. 곧 해가 지겠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갑자기 나에게 등을 돌렸다. 믿기 전에 빨리 가라. 밤에는 절대 남아있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뭔가 물어보려 했지만 더 이상 말을 볼 수 없었다. 아저씨. 아저씨, 아무리 불러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조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병실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였고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주스를 가져올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든 뒤에서 들리는 박씨 아저씨의 낮은 중얼거림에 귀를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틀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변해갔다. 마치 누군가나 그의 몸을 기려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렇게 짧았던 남해에서의 2박 3일은 끝이 났다. 터미널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길을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느낌이 이상했다. 누군가나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버스에 올라타기 전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걸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박씨 아저씨와의 마지막 순간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분위기가 무거운 법이지.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나는 한동안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 속에서 나는 흠산 바다 위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며 손짓했지만 나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손짓하는 사람이 박씨 아저씨 같기도 했고 또 다른 누군가 같기도 했다.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졌고 내 먼 끝은 같았다. 내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무너지고 피가 바다를 뒤덮었다. 나는 불피 속에 잠기며 기념을 지르고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삼촌과 통화를 하며 박씨 아저씨의 근황을 물었다. 삼촌, 박씨 아저씨는 그 뒤로 어떻게 지내세요? 삼촌은 잠시만을 멈추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 다만 사람이 좀 변했지. 변했다니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프진 않아. 근데 예전에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피우더라고. 자주 전에 다니면서 불금을 들인다나 봐. 난에 있는 등산 틈전에 자주 가더라고. 나는 삼촌의 말을 듣고 어딘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변화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뭔가 욕심도 줄고 말도 줄고 사람이 달라졌어. 전에는 내 맑고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빛이 짚어진 느낌이랄까.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삼촌의 말은 내 머릿속에 박씨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병실에서 보았던 그의 얼굴, 창문에 비쳤던 또 다른 존재, 그리고 그날 밤의 중얼거림.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삼촌은 대화를 끝내며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너도 내 삶에 집중해. 그렇게 박씨 아저씨와의 기억은 내 삶의 한 페이지로 남았다. 가끔씩 나는 그와의 일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의 그 경험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걸까?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지금의 나는 안정된 직장과 삶을 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삼촌도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신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다. 그날 밤 박씨 아저씨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존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걸까? 이 이야기는 나에게 잊히지 않는 추억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공포의 시작일지도 모른다.